네, 1번지 똑똑 매주 화요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널 네 분을 모시고 정치 현안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오늘 긴급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송영길 대표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의도 민주당사에서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인사 검증 실패에도 국민께 제때 제대로 사죄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첫째는 나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다.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 치러지죠. 여기에 종로, 안성, 청주 상당 세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논란이 됐던 의원들 제명안을 처리하고 4월 지방선거에서는 2030 청년들을 대거 공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런 쇄신안을 내놓은 배경,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답답하죠, 현근택 대변인? 뭐 지지율 문제도 있고요. 이게 지금 당내에서 계속 이제 논란이 뜨거웠던 문제들입니다. 저도 뭐 계속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책임지 있는 분들한테 이 내용, 지금 하는 내용들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자꾸 제안을 하고 이랬는데, 왜냐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586에 갇혀 있는 정당 아니냐, 기득권 꼰대 정당 아니냐,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러려면 당연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86을 뭐 특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 50대 386인 분이 과반 이상이고 지금 3선 이상도 한 43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어찌 보면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느냐, 이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3선 초과 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아마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또 말겠지, 다음 선거에는 또 아마 그냥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사선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사선으로 하면 이제 의미가 쇠퇴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결단해야 된다. 본인이 이제 586 지금 쇄신안이 나오는데 대표가 어찌 보면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본인이 일단 내려놓는 모습 보이는 게 필요하고, 이 윤미향 이상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윤희숙 곽상도 의원이 스스로 내려놨잖아요. 그때 명분이 하나였거든요. 정권 교체 굴림돌 안 되겠다. 우리 당에 그런 사람 왜 없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당이 좀 노쇠화돼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인데, 쭉 어쨌든 보면은 대부분 당내 나왔던 얘기고, 말씀처럼 뭐 이재명 후보 지지율 문제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에 기대하는 게 정치 쇄신입니다. 일단 우리 당의 줄이라고 할 수 있는 386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친문도 아니고, 약간 비주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민주당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똑같네,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을 만들어주는 그런 물꼬를 아마 당대표가 결단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적군인 김경진 단장한테 바로 물어보는 건 좀 그러니까 거쳐서 거쳐서 최수영 컨설턴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쇄신안을? 저는 뭐 예상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한 달간 캠페인이 백약이 무효였어요. 백약이 무효. 그러니까 잘라서 공약을 내든 아니면 정치제도 개헌 같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내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 해도 여론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니까 21일 발표한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전주보다 5%나 하락했고 윤석열 후보는 7% 올랐어요. 예. 그다음에 2030 지지율 이재명 22, 윤석열 30. 그러니까 어디 출구가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상됐던 건데 드디어 강력한 쇄신책을 꺼내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송영길 후보 대표의 이 말은 저는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육참골단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자르고 상대의 뼈를 취하겠다라는 이제 그 아마 정말 회심의 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종로, 안성, 청주는 사실은 귀책 사유가 분명한 거기에 이제 내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좀 깝깝해졌죠. 이제 종로에 이제 이 종로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냐도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커졌고 그다음에 윤미향 그다음에 이상직 박덕흠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쇄신 의지는 제가 보기에 D-40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쨌든 중도가 지금 한 15%로 지금 잡혀지고 있는 중도가 반응할 수 있는 정치 개혁. 그다음에 그런 어젠다를 넘어서 기득권 내려놓기. 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기득권 프레이밍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먹힐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육참 골단의 수준으로 어쨌든 송 대표의 결단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현근택 대변인 네. 종로에 후보 안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뭐 책임 귀책 사유가 이낙연 의원이 이제 사퇴하면서 생겼으니까 책임이 있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지금 사실 대선과 함께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종로의 후보를 누구를 내느냐라는 게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러닝메이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수도권의 바람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내는 건데 민주당의 종로의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또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 국민의힘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개성 경선 후보들이 아마 전략 공천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원희룡이라든지 최재형 원장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말씀처럼 이 러닝메이트 개념이라면 아무래도 경쟁했던 후보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어쨌든 경쟁 후보였잖아요. 예. 약간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뭐 귀책 사유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 성비 이런 건 아니니까 자진 사퇴가 귀책 사유는 아닌 건 맞지만 정치적인 고려를 했을 때 그럼 과연 우리가 상대방은 당연히 대선 경선했던 후보가 나올 텐데 우리는 누가 나올 거냐 이제 그런 고민도 있는 거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지난번 서울 보궐선거 때 우리가 당원까지 개정하면서 후보를 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 차원 그것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을 안 한다는 거지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지금 민주당이 아닌 제3의 지대에 있는 사람을 종로에 공천하면서 민주당이 지원하는 방법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근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김동연 그럴 전 총리도 나오고 만한 후보들은 글쎄요. 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뭐 그런 시기는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사정은 열린민주당도 합당을 했고 그렇다고 뭐 정의당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말씀처럼 김동연 후보가 입당을 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무소속 나온 상태에서 저희 지금 민주당 상황이 무소속 후보를 도와줄 만큼 뭐 여유롭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입당하면 공천 못 하는 거죠. 종로에 그렇죠. 안 내겠다는 예, 건데.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지원하는 형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뭐 대선 후보급 나왔던 사람이 나오고 저희 쪽에서 만약에 저희 쪽이 아니라 무소속이 나왔을 때 당대당으로 결국 하게 돼 있는데 선거법상 제한도 많습니다. 무소속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예. 어려운 게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대선에 올인한다. 뭐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쇄신안을 냈는데 어때요? 김경진 단장 좀 위협적입니까? 일단 존경을 해야죠. 예, 잘하셨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해야겠다. 더 엄격하게 잘해야겠다. 일단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근데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좀 더 잘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가령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불과 한 보름 전인 것 같은데 여전히 표창장 한 장으로 징역 3년을 받은 조국 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 국민을 여태까지도 속여오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말 진솔한 반성을 할 수 없을까.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에서 재판 진행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말 진솔한 사과는 있을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제가 언급하기는 그랬지만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뭐 가족 간의 뭐 욕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변명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도 정말 후보로서의 진솔한 사과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많이 했는데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본인 위주로 구성한 사과들이죠.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특히 이재선 씨 가족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저게 진심의 사과일까 아니면 선거용 멘트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후보 본인도 좀 재고해 볼 하실 대목이 있지 않나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고 잘 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긴장하고 더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586이 초점이 아니고 이념에 경도된 운동권 세력들 뭐 주사파 뭐 했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말 당내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좀 대대적인 쇄신 작업이 민주당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흐름이 민주당 안에 생긴다면 국민의힘이나 여타 정당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어차피 이제 정말 건곤일척의 승부이긴 한데 최수영 컨설턴트 이런 대선 전국에서 좀 새로워지는 모습 그리고 정치가 좀 바뀌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지금 그런 어떤 신호탄이 쏘아 올렸다고 저는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모두가 그러잖아요. 가치와 시대 정신이 실종된 대선이다. 사실 부동산, 청년, 복지 다 얘기하면서 서로의 정책을 사실 서로 뺏기고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도박판에 판돈 올리듯 뭐 좀 내가 더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변별력도 없어지고 심지어 오늘 조간의 일간지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대선이 구의원 선거가 돼버렸다. 동네 놀이터까지 만들어준다는 이 선거가 과연 대선이냐라고는 그런 일갈이 사실 뭐 저뿐만 하게 그렇게 좀 답답하게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정도에서 정치 쇄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는 사실은 양당의 지금 김경진 단장님 지적하셨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11시로 예정된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에서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쇄신안과 개혁안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는 그럼 누가 어느 당이 더 기득권을 해체하고 어느 당이 더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누려온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예. 이런 점들이 경쟁한다면 이때부터는 담론 경쟁화 될 수 있겠죠. 이제까지는 백기기 경쟁이나 추월 경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누가 더 국민과 미래에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내어놓는가 이런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순기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사실 이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도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어저께 7인회 이재명 후보의 측근 7인회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많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다시 탄력을 붙인다면은 대선판 전체가 조금 약간 전반적으로 쇄신이라는 스윙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겠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당내 저는 뭐 약간 원에 있으니까 이제 순소리한 입장이고 저도 항상 해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7인회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분들이 6인이죠. 한 분은 이제 의원직 박탈됐으니까. 그러니까 임명직 안 나가겠다는 거는 임팩트가 약하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어쨌든 스타트를 끊었습니다만 386의 다선 의원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제도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3선 초과하시는 분들 중에 지역구 3선 이상인 분들 386에 해당되는 분들이 불출마 또는 뭐 다른 지역 출마하겠다는 선언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마 저는 진정성이 조금 더 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이제 범진보 진영에 물론 이제 지지자들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목은 분명히 있지만 가령 줄리 논란 뭐 무슨 유흥업소에 일했다든지 이런 식의 잘못된 마타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나 흐름들 이런 부분도 분명한 반성의 대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누가 몇 명 제명하고 누구 불출마한다 이것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이 선거판의 근본적인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선언과 실천이 조금 더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그 들어요. 부분은 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언론이 하는 겁니다. 이 지금 7시간 보도를 뭐 민주당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논평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특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홈페이지에 올리고 지금 뭐 예전에 2018년 선거 때는 그 녹취록을 당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 얘기할 얘기는 아니다. 본인들은 그 선거 자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논평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586 용태론 자꾸 나오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 7인회 임명직 포기 선언을 보면서 약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대중 후보 출마했을 때 동교동 가신그룹의 임명직 포기 선언이 떠올랐는데
그때는 워낙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집권을 해서 전국을 좌지우지하면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있었고 지금 7인회라고 하는 사람들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정치 생명을 하는 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지금 뭐 저 사람들 임명직 포기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이렇게 물러나니까 뭐 물러나는 건 아니지만 임명직 포기하니까 이게 뇌관이 돼서 지금 586 때문에 도대체 나가질 않으니 이거를 좀 폭발을 시켜주라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586을 빼면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도부가 586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셈이죠. 뭐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아마 7인회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뭐 정치를 같이 해왔던 분들은 아니고 그나마 이제 정성호 의원이 연수원 동기, 노동법학회 동기로 한 3, 40년 정도 이제 가까이 지내왔지 정치를 이제 같이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뭐 아주 뭐 정치적인 뭐 동지 이런 건 아니겠지만 말씀처럼 약간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마 586이라 칭하고 586 그룹에 속하는 분들은 다 만약에 또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거의 뭐 반 이상이 포함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동안 주로 이제 지금 심지어 이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뭐 이제 유은혜 장관, 뭐 김현미 장관 이런 분들이 뭐 도지사 뭐 출마설도 있잖아요. 당내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이랬는데 의원하고 장관하다가 다시 도지사 하겠다. 안 된다. 반대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역할을 하고 맡았던 사람들은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이 국민이 보시기에 정말 애쓰는구나.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다고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저도 답답하다. 586 용태라고 하지만 다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재명 후보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전에 삼김 때처럼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 사실 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한 번 안 한 처지인데 586 뭐 물러나 주세요. 심지어 정청래 의원 건도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 제가 그때 이핵관이라는 얘기를 이제 정청래 의원이 결국 꺼내면서 다시 촉발한 지점이 됐는데 저는 이제 사실 586 용태론, 86 용태론이 사실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민주당 내에서 2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기득권화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 계속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이번에 연착륙이 되면은 중도층에게 약간 소구력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 탄핵 정국 이후에 형성된 중도와 진보 유권자 연합 이른바 그 벨트가 있었어요. 그게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는데 이게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이게 와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했던 지지 기반의 연합 벨트가 와해됐는데 이 정도의 또 혁신 아니라 그러면은 이쪽이 조금 반응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과연 여기에 대한 후속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의 선언적 이런 이야기들 말고 후속적인 어떤 당내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586 용태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586 용퇴해야 민주당 찍어줄게 이런 정도로 586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가요? 장성철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득권을 갖지 않고 욕심을 갖지 않고 새로운 인재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분들이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그리고 권력층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계속 유지해 온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좀 길을 비켜줘야 새로운 인재들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우는 것을 시작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누구로 채울 것이냐.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586의 대표 주자인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동참이 조금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김경재 단장 어떻게 보면 586이 이
연령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지금 나라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586들이 벌써 당의 중추로 한 10년, 15년 정도 중추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뭐 비서실장, 장관들 전부 586들이잖아요. 보면 그 시간이 최소한 집권을 하고 이 시간만 해도 지금 5년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리고 그 이전에 야당 할 때도 사실은 그때는 이제 486, 586이었는데 요 486, 586들이 여전히 그 야당의 당내 주역들이거든요. 그래 보면 민주당 안에서 주역은 이 세대가 한 15년간은 헤게모니를 가지고 왔다고 봐야 되죠.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너네들이 이렇게 했는데 네. 뭘 보여줬냐? 그렇죠. 지금 결국 검증이 되지 문재인 않았냐?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음. 결국은 586에 대한 능력의 평가, 성과의 평가고 예. 그럼 당신네들은 대북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거꾸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북한의 ICBM 고도화, 북한의 어떻게 보면 이 첨단 무기 고도화 그 결과밖에 뭐가 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 이렇게 망쳐놓은 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망쳐놓은 거 이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냐 이제 이런 평가가 586들에 대한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여기 계신 네 분 다 586 아니에요? 그렇죠. 586입니다. 다 물러나야 되네. 아니 민주당은 뭐라도 장관이라도 해봤는데 저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요. 근데 저는 이 사태가 결국에는 공이 국민의힘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은 이제 비우기 경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 이분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야가 앞으로 비우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분명히 이 압박감이 국민의힘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윤석열 후보 핵심 측근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많은 분들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의 의문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지금 송영길 대표만 다음번에 불출마하겠다고 했지. 예. 그 외에 구체적으로 586 인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미투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일단 이제 받침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했으니까. 스타트는 끊었죠. 예. 네, 스타트는 그렇게 끊었는데 해주십사 하는 거겠죠. 이제 좀 지켜봐야죠. 오늘 예. 내일 사이에 그럼 몇 명이나 그럼 미투를 하는지. 하겠죠. 제 얘기하니까 예.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미투 여기다 쓰지 마세요. 586이라 하면 이제 나이 50대보다 이제 운동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대학 총학생회장 전대협 했던 분들 얘기하는 거라서 민주당 하면 이제 운동권 동호회냐 오늘 이제 송영길 대표도 그 얘기 썼는데 뭐 김경진 의원 앞에 계시니까 그 말 그렇지만 사실은 윤석열 후보 그러면 원래 검찰 출신도 많은데 지금 주변에 이제 검찰 출신도 굉장히 많거든요. 측근이라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검찰 동호회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운동권 동호회고 국민의힘은 검찰 동호회다. 이 얘기 어찌 보면 기자들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뭐 586 퇴진 뭐 이렇게 사소하다기보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대선 전국에서 이런 성찰이 나왔다 하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다만 좀 늦은 감은 있네요. 만시지탄이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대선이 좀 치러진다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대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이게 밀려서 이런 용태론이 나오고 비우겠다라는 것이 좀 감동을 반감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12월 말 1월 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좋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이렇게 버리는 모습 취했으면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근데 민주당 그때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윤석열 후보 살살 때려야지. 예. 자, 1부에서는 민주당이 발표한 긴급 쇄신안 한번 평가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야당 얘기를 좀 해보죠.